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김민기가 이 곡을 작곡한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 그냥 대중음악으로 음반을 내고 실제로 별로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발표된 지 그 다음 해부터 대학가에서 시위를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반체제적인 그런 예술가로 꼽히게 되면서 이제 모든 활동이 금지되게 돼요. 이 아침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민기지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양희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희연의 목소리 자체가 이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들었던 이 트윈폴리오 같은 이런 목소리들은요, 그냥 솜사탕 같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앞에 이미자 패티김의 아름다움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죠. 근데 한대수는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양희연에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새로운 여성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여성 가수라고 한다면 왠지 뭔가 불행한 과거가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르는 슬픔이 많은 것 같고, 이 당시 서강대 사학과 새내기 1학년생이었던 이 양희연의 거침없이 당돌하고 당당한 발성은 이전에 수동적이었던 여성 가수들의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존재로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정말 강력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발성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성법 자체가 더 이상 여기에는 애상의 습기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발음이 단호하고 당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김민기의 노랫말, 김민기의 멜로디, 그리고 양희연의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발성이 합쳐지면서 이 것들이 바로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70년대 청년 지식인 사회, 한국 대학 사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침 이슬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노래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자, 이 김민기 가사를 쭉 보면요, 일단 외래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에도 한자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김민기와 그의 세대의 대학가의 지식인들은 뭔가 새로운 한국적인 것,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서구에 대한 청바지, 통기타, 장발, 판탈롱, 미니스커트, 이런 한편으로는 거대한 서구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것, 우리만의 창조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한 몸 안에 동거했던 정말 한국 사회에서의 최초의 진정한 르네상스적인 낭만을 가진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입에서 입으로, 지하에서 지하로 끊임없이 연구되면서 80년대 대학가까지 김민기의 음악적 유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김민기는 이 한 장의 음반 말고는 음반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한 장의 음반만을 발표한 사람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드디어 이 신중희는 자신의 어떤 밴드에서의 거듭되는 실패 끝에 1974년에 이르러서 정말 새로운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두게 돼요. 바로 이 3인조로 이루어진 신중현과 엽전들이라는 이제 이 밴드를 1974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밴드도 수없이 많이 깼고 이제는 지칠 만도 한데 이제 락커가 되기는 이제 40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 앨범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레코드사 입장에서도 워낙 신중현은 작곡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저런 일을 또 하지? 어차피 안 될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신중교 엽전들의 데뷔 앨범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반응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실패구나. 그런데 바로 이 앨범 안에는 3천만의 애창곡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미인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노래가 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만 한번 쫙 들어봅시다. 이 네 마디의 전주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멜로디죠. 띵다당땅 띵다다다당 다다당땅 다다다당땅땅. 이 멜로디는 그 당시에 사실 로큰롤을 하면 또 청년들의 문화인데 미취학 아동부터 50대까지 다 좋아했어요. 왠지 이 노래는 사실 그 당시에 로큰롤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왠지 이 멜로디는 어린애가 들으나 나이 든 분이 들으나 뭔가 가슴에 와서 너무 쉽게 와닿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해명할 수가 없었지만 왠지 너무 쉽게 다가오고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뭔가 가슴이 단순히 신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속에 아련한 것이 있다 이거.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에 신중현 미학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멜로디는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음계를 대중음악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의 감각도 어쩌면 우리 아주 흥청망청한 옛날 장터의 어떤 그런 놀이패들의 그런 어떤 자직걸한 분위기의 느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락 음악 하면 제일 중요한 악기가 뭐죠? 일렉트릭 기타죠. 근데 뭔가 일렉트릭 기타에는 뭔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너무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너무 위압적이기도 하고 이런 있는데 이 기타 소리는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게 왠지 소리가 일렉트릭 기타는 일렉트릭 기타인데 이제 가야금이나 해금의 울림과 많이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기의 음색마저도 실험을 통해서 개조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독자적인, 비록 내가 음악의 출발은 서구의 것을 배우고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내가 배운 서구의 무기를 바탕으로 나는 독자적인 우리의 감수성을 표현하겠다라는 그의 자신의 과제를, 비록 김민기는 서울대학생이었고 신중현은 중학교 중퇴자였지만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통기타와 일렉트릭 기타였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이 순간, 이 김민기와 신중현이 만나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오랜 식민지 시대와 다음에 식민지시대의 일본 문화의 수용과 전쟁 이후에 미국 문화를 모방해야 했던 그 두 개의 문화적인 억압으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문화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정말 가장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나 빨리 끝나게 돼요. 이 청년 문화는 이제 대학가를 넘어서 클럽을 넘어서 전국을 강타하고 전국의 젊은 세대들을 결집시키면서 당시 유신 헌법을 무리하게 옮기면서 이제 독재의 끝으로 가고 있었던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들의 문화를 잔인하게 탄압을 합니다. 자신 권력의 잠재적인 어떤 그런 위협 세력인 청년문화 세대를 전부 한 2,000곡이 넘는 곡을 전부 금지곡을 시킵니다. 방송도 못 틀게 하고 판도 못 팔게 하고 공연도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의 말에 이른바 대마초 파동을 일으켜서 이는 청년문화의 주역들을 전부 이른바 마약 사범으로 다 몰아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시키는 그런 아주 처절한 어찌 보면 현대판 분서갱류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청년문화는 일거에 1년 만에 정말 공중분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비록 이렇게 해서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시대는 끝나버렸지만 이 7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낸 청년문화의 그런 본질은 계속 면면이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대중음악에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과연 이 새로운 시대와 사회에서 노래는 음악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두 번째 청년 문화의 바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우리 대중음악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왜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통기타가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무척이나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7, 80년대 문화적인 주역이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의 또 한류 문화를 이끄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어쩌면 이 청년문화 세대야말로 처음으로 이른바 글로벌한 문화들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세대이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 또 산업적으로는 철저한 그 공업화의 그 주역이 됐던 세대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런 세대의 그 엘리트적인 또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이 시대가 또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20년 뒤에 이른바 그 한국 사회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화적 자양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들의 영향도 받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근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중음악계는 어떤지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